부부. 결혼하던 당년 여름이었습니다. 다방골 어떤 학생 하숙에서 두어 달이나 지낸 두 내외는 동소문난 어떤 집 사랑채를 새로 얻어가지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단 내외간 살림인데 가난까지 겸하여 놓으니 세간이라고는 잔약한 서방님의 어깨에 올려놓아도 그리 겨웁지는 않을만 하였습니다. 그런 세간이것만은 되지도 못한 체면을 보느라고 지인꾼을 불러서 지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집 사랑채는 말이 사랑채지 실상은 웬채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엌은 말로 반칸이지 사실로는 반의 반칸이나 되겠으나 다행히 아씨의 몸집이 뚱뚱보가 아니니까 그것도 부족될 것은 없고 툇마루까지 넓적해서 저녁 후에 내외가 나앉아서 낙산 위에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면서 소근소근 이야기하기에도 십상 알맞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걱정이란 원래 상서롭지 못한 것이라 하나만 돼도 뭐한데 두 가지나 되었습니다. 첫째, 방 하나인 것. 둘째, 뒷간 가까운 것. 이 두 가지는 아닌 게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첫째 걱정은 서방님보다도 아씨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손님이나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하라오? 듣고 보니 아씨의 걱정은 아씨로서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남녀 유별의 사상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들어찬 아씨로서는 반드시 제이치 아니치 못할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란 제압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 봅니다. 만일 반대로 서방님을 찾는 손님보다 아씨를 찾는 손님이 많았다면 아씨의 제의를 서방님이 먼저 하였을는지 모릅니다. 걱정 있나? 손님이 오거든 당신은 저리로 들어가지? 하하하. 서방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웃으면서 벽장을 가리키었습니다. 에그머니, 그리로 어떻게 들어가우? 아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어이가 없는지 다시 흥하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당면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들이밀리는 것도 아니니깐 그렇게 걱정하다가 흐지부지해 버렸으나 변소가 가까운 것은 딱 막다다른 큰 문제였습니다. 변소의 위치는 바로 툇마루 귀퉁이로 돌아가면 방 운목벽에 붙었습니다. 거기 밖에는 변소를 지을 수 없이 된 곳은 워낙 마당이 고양이의 이맛방만도 못하니까 변소는커녕 10전짜리 나무단도 걷어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설비가 불충분한 변소가 바로 곁에 있으니까 비가 오고 침침치랴 같은 때에는 해롭지 않으나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장장 여름날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만 날 뿐이 아니라 벽 하나 사이를 두니까 뒤 보는 소리는 한 방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내간만 있는 때면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마는 손님이나 있는 때면 피차에 괴로웠습니다.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한 끝에 아이제를 사다가 뿌리기로 내외가 결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제를 뿌리니까 강렬한 양 냄새에 똥 냄새는 새어버렸으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겨자 먹기로 소리 나는 것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고통이더니 그럭저럭 지내고 보니 며칠 뒤부터는 괜찮았습니다. 그때 서방님은 동대문 밖 어떤 약국에 매어 있어서 아침 9시 전에 집을 나서 약국에 갔다가는 오후 5시나 6시면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좀 늦기는 하였으나 방종치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달이면 집에서 지은 저녁밥을 먹는 적이 보름이나 되나 마나 하고 밤 12시 넘어서 돌아가기가 예상사이지만 그때에는 늦어도 7시나 8시 전에는 꼭 돌아와서 아씨의 상긋거리는 얼굴을 보고야만 견디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된장찌개에 좁쌀 섞은 밥을 망정 두뇌에는 마주 앉아서 진수성찬같이 맛나게 먹고는 성균관 앞 잔솔밭에 나가서 산보도 하고 마당 담 밑에 심은 꽃에 물도 주었습니다.
꽃이라야 별꽃이 아니요 분꽃과 봉사꽃과 나팔꽃인데 그것은 아씨가 이웃집에 가서 얻어다 심은 것이었습니다. 이 두 내에는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이 한 보름 동안은 편히 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쥐가 들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산 뒤로 쥐라고는 그림자도 없었는데 한 보름 뒤부터 천정 속에서 우르르 우르르 하고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놈들이 마라톤 경주를 연습하는지는 모르나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하는 것은 금시에 지붕이 우수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싸우는지 서로 찍찍하면서 바로 하용도 연극이나 연습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반자지를 싸극싸극 긁어서 듣기에도 퍽 애처로웠습니다. 아씨의 말을 들으면 낮에도 방 안에서 인기척만 없으면 그 모양으로 저희끼리 찢고 까불고 줄다름을 치었습니다. 아마 그놈들은 청정속이 컴컴하니까 밤중인 줄만 아는 것입니다. 서방님은 째듯이 밝은 세상에 못 다니는 놈들의 신세를 가긍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긍한 신세들이라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쥐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네의 귀찮은 마음은 미적지근히 일어나는 동정의 마음을 삼키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에도 귀찮지만 제일 잠잘 때에 성이 가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요란스러운지 잠을 들 수가 없고 또 가까스로 들었던 잠도 장결에 들리는 무슨 소리에 놀라 깨면 그것은 쥐들의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낮에도 쥐소리가 나면 무섭다고 응석 비슷이 짜증을 들먹들먹 내는 아씨는 밤이면 서방님을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쥐소리까지 귀찮은데 이렇게 불법 감금까지 당하게 되니까 쥐에게 대한 서방님의 징후는 10분은 못 되어도 7분은 넉넉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씨가 잠자다가도 쥐소리에 깜짝 놀라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면 서방님 가슴은 뜨끔하였습니다. 몸비지 않은 아내가 그렇게 놀라는 것은 남편으로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태나 되면 그야말로 속으로 곪게 되는 판이다 하고 그는 혼자 씩 웃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같이 서해 방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출귀몰한 계책이 될까 하고 운주를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자지 속에서 쥐의 연극이 벌어지면 소리도 질러보고 반자지를 둥둥 울려도 보았으나 그것도 울릴 그때뿐이지 조금만 있으면 제 도로무익이 되고 말았습니다. 쉴 새 없이 소리를 지르고 쉴 새 없이 반자지를 울려야 하겠으니 누가 할 일 제치어 놓고 밤잠도 못 자고 그것만 전문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소용없는 수고라고 내외가는 단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쥐덫을 놓는 것이 좋기는 한데 여느 때와 달라서 천정속이니까 쥐덫을 놓으려면 반자지를 칼로 도려야 하겠으니 남이 애써 발라놓은 반자지를 함부로 도린다는 것은 너무도 심약한 서방님으로서는 미안한 일이라 그도 저도 말고 가장 안전하고도 손쉬운 계책으로서 서군을 퇴치고자 하였습니다. 두서너 시간의 연구는 그럴듯한 효과를 내었습니다. 무엇보담도 자장을 모셔오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방님의 제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쥐에게는 장수라고 할 만한 고양이를 모셔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님의 제의에 아씨는 이 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이, 난 싫어요. 음식 그릇에 주둥이를 박으면 어떻게 해요, 글쎄. 아씨는 고양이와는 금대 어법이나 진 듯이 발발 뛰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은 아주 서방님인 채 하는 어조로 무얼 짐승도 줄이면 못된 짓을 하지만 잘만 먹이면 음식에 덤비지 않어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는 늘 저래 잘 먹여 보시구려.
배가 부르면 쥐도 안 잡는답니다. 아씨의 말은 꼭 바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녀 동등은 입으로 부르짖으면서도 머리끝까지 들이찬 우월감이 급질처럼 간간히 발작하는 서방님으로서는 좀처럼 아씨에게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 먹인다니까 용미봉탕이나 먹이는 줄 아루? 쥐 잡아 먹인다는 거지? 서방님의 어조는 점잖아졌습니다. 쥐는 제가 잡아먹는 것이지 누가 잡아주나? 이리하여 이론투쟁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씨의 정당한 이론을 서방님의 궤변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잡아먹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고기는 먹는 것이니 그렇게 먹으면야 음식 그릇에 주둥이를 박을 리가 있나? 한 마리 얻어다 둡시다. 이번에는 서방님도 빌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어요. 음식 그릇에 덤벙거리지 않아도 고양이 털을 먹으면 황달병이 든대요. 그런 걸 어떻게 사람의 집에 붙여둔단 말이요? 아씨는 여전히 버티었습니다. 아따, 별소리가 다 많으이. 나는 어려서 고양이를 이불 속에 넣고만 잤어도 황달병은 고사하고 흑달병도 들지 않았다오. 서방님의 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씨는 에이구 망측도 해라. 누가 고양이하고 잠을 잔담? 하면서 서방님은 할끔 가로보았습니다. 서방님의 눈에는 그것도 귀엽게 보였습니다. 글쎄 그러지 말고 우리 당분간만 얻어다 둡시다. 아무려나 생각대로 하시구려. 누가 말립니까? 아씨의 승낙은 참말인가. 이때 아씨와 서방님 사이에 벽도 좋고 휘장도 좋으니 아무 것이나 가리어 있어서 아씨의 시무룩해지는 표정과 조금 빼죽하는 입술이며 원망스레 던지는 눈살을 서방님이 보지 못하고 그 소리만 들었다면 아씨의 승낙은 참말이라고 믿었을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소리만 들어도 그 기운 없이 거의 절망에 가까운 여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면 기영가 미영가에서 마음이 울적할 터인데 하물며 그 모든 표정까지 보았음에랴 서방님은 그만 주춤하였습니다. 아씨의 일빈일소는 그처럼 서방님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사실 말이지 아씨의 원망적 승낙은 끈적거리는 거미줄같이 서방님의 마음을 휘휘 칭칭 얽었습니다. 그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웠습니다. 눈을 딱 감고 제 주장대로 나가자니 어리고 귀여운 아내의 이상한 힘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고 아내의 주장대로 쫓아가자니 쥐가 기차 타는 것보다도 그 머릿속 어느 구석에 뿌리 박혀서 무의식적으로 발작거리는 대장부의 기기가 허락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가슴은 갑갑하였습니다. 갑갑한 가슴에는 일종의 사랑의 질투 비슷한 불쾌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그 가슴을 만지기에는 너무도 고적하였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서 일종의 위안을 굳이 안이치 못하였습니다. 아씨를 건드리는 것도 그의 갑갑한 가슴을 푸는 무엇이 되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좋지 않아 할 거야 뭐 어딨어? 서방님은 좀 비웃는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누가 좋잖아요. 글쎄 마음대로 하시라니까. 아씨의 신기는 그저 피치 않았습니다. 저것 봐. 저렇게 말하니까 두루 듣는 사람 귀에 거슬리지. 그래,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요 그게? 그럼 누가 뭐래요? 고양이는 지금이라도 가서 얻어오시구려. 누가 하지 말랬나베. 생각대로 하시구려. 흥.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도 아니요. 어린애의 코 고는 소리처럼 고르륵거리는 아씨의 소리는 날카로운 송곳끝처럼 서방님의 신경을 찔렀습니다. 저거 왜 저 모양이야? 응? 글쎄 좋도록 말해도 좋을 것을 상을 찡그리고 그 꼴이야. 서방님의 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참말 분이 났는지. 호호, 괜히 성을 내지.
성도 아니요 응석도 아닌 아씨의 태도에 서방님은 더욱 분개하였습니다. 얘 참, 기맥힐 노릇 다 보겠네. 그렇게 내 말이라면 듣기가 싫소? 그렇게 애매한 말만. 아씨는 코를 훌쩍 들이마시면서 마루로 나갔습니다. 흰 구름이 뭉게뭉게 오르는 푸른 하늘 한 귀퉁이로부터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황혼빛은 이 집에서도 찾아들었습니다. 건너편 집들의 우거진 포플라 나뭇잎 그늘에서는 어제와 같이 참새 소리가 요란히 흘러내렸습니다. 햇발을 받지 않는 서늘한 바람이 앞담을 넘어서 아씨의 붉은 뺨을 스치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소리를 남기고 밖으로 나가는 아씨의 뒷모양을 본 서방님의 가슴은 애틋한 감정에 자지러질 듯 하였습니다. 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싱겁기도 짝이 없으며 재롱이 참 싸움된 것을 생각하니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울긴 왜 울어? 응? 혼자 울기가 쓸쓸하면 내가 부축을 하지. 어디 같이 울어봅시다. 어이구 서러라. 가만히 있자 눈물이 안 나오니 이를 어쩌누. 옳지. 이렇게 눈에다 침칠을 하고 아이고 서러라. 하하하. 히히, 흐? 아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쓰러진 두 남녀의 가슴 속을 비추어주는 달빛은 한껏 맑았습니다. 이날 밤의 두 내외는 첫날 밤같이 정다웃고도 수저워졌습니다. 저놈의 지가 또 설레는구나. 저녁밥을 만나게 먹고 나서 신문을 들었던 서방님은 천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놈을 어떻게 잡아 없애누? 호! 아씨도 전깃불에 윤나는 눈을 천정으로 돌렸습니다. 글쎄 어서 퇴치를 해야만 말이지.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외간 강아조약은 또 깨지기도 쉬우니. 하하하. 응? 또 그런 소리. 천정에 주었던 아씨의 시선은 서방님의 시선과 부딪혀서 구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응석 절반의 부드러운 시선이 몸을 스칠 때 서방님은 이양의 유쾌를 느꼈습니다. 쉿! 이놈! 이때 또 쥐가 들리는지라 서방님은 소리를 치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들리는 쥐 소리는 뚝 그치고 손뼉의 여운에 그리 높지 못한 천정은 드르릉 소리를 내면서 떨었습니다. 고양이를 얻어오면 반자지 속에 있는 쥐를 어떻게 잡나? 고양이 소리만 들어도 도망칠걸? 서방님은 보기나 한 듯이 말하였습니다. 어디 고양이 소리 내볼까? 하면서 아씨는 부끄러운 듯이 몸짓을 하더니 아웅 아웅 허허 하고 질렀습니다. 그게 어디 고양이 소리요? 그건 고양이 사촌의 소리요. 야옹 야옹 하하하, 이게 정말로 고양이 소리요. 응? 그건 고양이 팔촌의 소리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아씨는 모지와 식지로 코를 꼭 찌더니 야옹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카롭게 나오는 좀 코먹은 그 소리는 고양이 귀에는 어떨는지 사람의 귀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울 만치 천연하였습니다. 어디? 야옹! 서방님도 코를 찌고 소리를 질렀으나 그건 둔탁해서 항아리를 찌고 울리는 애 녀석의 콧소리 같았습니다. 헤헤? 야! 이렇게 해요. 아씨는 의기양양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요점은 쥐가 그 소리를 고양이 소리로 듣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밤은 깊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사람의 소리가 나니까 그랬는지 쥐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뇌가 자리에 들어서 조용하게 되니까 쥐는 또 들렸습니다. 아씨는 남편을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을 하면서 고양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쥐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하고 아씨는 깨득깨득 웃었습니다. 쥐소리는 잠깐 그치었다가 또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씨가 또 소리를 내니까 서방님은 여보 그만두어. 다 글렀세다. 하고 시골 사투리를 흉내내서 비정거렸습니다. 말씀마셔요. 쥐가 사람의 말을 곧잘 안 돼요. 휴, 알고 말고 여보 있나. 속 짰는데야 어떻게 하오, 허. 하고 서방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반자지를 주먹으로 꽝 울리면서 이게 제일이야 하고 하하 웃었습니다. 한바탕 몹시 스친 소낙비는 찌는 듯한 더위를 몰아갔습니다. 이렁이렁한 화가마속 같은 천지는 말쑥한 새 옷을 입은 듯이 보였습니다. 맑은 별을 받은 건너편 집들 안에 우거진 포플라 잎은 맑은 하늘 아래 스쳐가는 서늘한 바람에 아씨의 눈동자같이 용기 있게 파득거렸습니다. 비가 개이니 서방님의 우산 걱정을 하던 아씨는 산삭이 가까워서 똥똥한 배를 가지고 마루에 나와서 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주머니 칼로써 외통을 새로 재미나게 싹싹 오리고 거기에다 갖은 양념을 쏟아 넣다가 귓결에 들리는 무슨 소리에 머리를 들어보니 앞 담 위에 고양이가 올라앉아서 겁이 잔뜩 난 눈으로 아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빠져나온 듯이 윤기 없는 검은 털이며 바짝 말라서 비린 냄새가 날 듯한 꼬락선이며 노란 눈자 위에 진한 침처럼 새로 가늘게 놓인 눈동자를 볼 때 아씨는 본능적으로 칼 잡은 주먹을 어깨 너머로 둘러매면서 저놈의 고양이 하고 부르짖지 아니치 못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비틀비틀 쓰러질 듯이 보이는 고양이는 날쌔게 담 너머로 달아났습니다. 고양이가 달아나자 아씨는 고양이 쫓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어제 저녁 기억이 그의 머리를 쳤던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서 의식적으로 발작하는 자기의 힘을 보이는 동시에 서방님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에 그는 그저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담던 외지 그릇을 버려두고 다시 고양이를 찾아서 손짝만한 쪽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좀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도로 들어와서 외지를 손질하면서 은근히 고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에는 그렇게 잘 오던 고양이가 정작 기다리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리다 못해서 마루 귀퉁이에 있는 북어 대가리를 집어다가 담 위에 기왓장에 놓았습니다. 아씨로서는 그것이 고양이를 유인하는 유일무이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넘어가는 햇발은 좁은 마당에 그늘을 남기고 먼 동편에 두어 조각 피어오른 수묵 같은 구름장에 불그레한 선을 돌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살을 떠가지고 나오던 아씨의 무심한 눈에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비추었습니다. 아씨는 들고 나오던 쌀바가지를 마루에 놓고 고양이를 정답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때마다 매정스럽게 굴던 아씨의 이 불시의 친절을 고양이는 의심이 잔뜩 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씨는 접시에 밥을 떠다가 마루에 놓고 그것을 가리키면서까지 불러보았으나 고양이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뽑았습니다. 아씨는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잡을 양으로 마루 아래 내려서자마자 고양이는 또 도망을 쳤습니다. 베라먹을 놈의 고양이 오라니깐 제가 젠체하고. 아씨는 성이 잔뜩 났지만 그래도 붙잡아 볼까 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도 그 고양이만 얼씬하면 때려 죽일 듯이 덤비던 아씨가 오늘은 이렇게 그 고양이를 모셔드리지 못해서 애씁니다. 밖에 나가서도 잡지 못한 아씨는 이웃집 어린애에게 돈 5전을 주고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빗그럼에 놓고 밥도 주고 장조림 고기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빗그럼에다가
아씨는 고양이 발톱에 손등을 핥히었으나 용케 참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참을 일입니까? 그러나 남편에게 자기 성의를 보이고 싶은 욕망과 또 그로 말미암아 보게 될 남편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는 유쾌는 그보다 더한 괴로움이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밤 따라 서방님은 땅거미 들어서 대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일각이 삼추같이 기다리는 아씨는 성이 잔뜩 났었으나 서방님의 손에 들었던 것을 받아서 전등불이 휘황한 방바닥에 터치어 놓는 때 아씨의 눈에서는 웃음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 서방님은 약국일로 뚝섬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배옥의장에 들러서 아씨가 즐기는 도야지 고기 1근, 복숭아 15개, 사과 10개, 소금에 절인 병치 1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응? 저건 웬 고양이요? 눈결에 움묵에 누운 고양이를 본 서방님은 아씨를 보면서 반가운 낯빛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끄러맨 줄을 벗어나려고 야단야단하던 고양이도 하는 수 없다고 단념하였는지 접시에 담아놓은 밥을 먹고는 움목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온 것을 잡았지요? 아씨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도 생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보, 당신 참 용구려, 응? 저거 손등알라 저 모양이 되었구려. 우리 마누라가 오늘은 더 이쁜데? 허! 아씨의 웃음은 만족에 빛났습니다. 배가 고파. 저녁 좀 줘. 당신은 저 도야지 고기를 구워 먹자. 인제 누가 그걸 구워요? 내일 아침에 먹지. 아무려나 생각대로. 저 고양이 고기 좀 주오. 두 내외는 저녁 후에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고양이도 처음 가는 딴판으로 가르릉 가르릉 하면서 사람의 손길이 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기쁘면 저렇게 코를 곤대요. 누가 그래? 고양이가 그럽디까? 하하. 그런데 어째 이놈이 울잖아? 응? 울어야 쥐가 안 나오지. 처음에는 몹시 울었다오. 여름밤은 어느새 10시가 되었습니다. 내외가 자리에 들어서 한참 조용하니까 천정 속의 화용도극은 또 벌어졌습니다. 운목에 누웠던 고양이는 몸을 송그리면서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버스럭거리는 소리와 찍찍하는 소리가 몹시 나니까 고양이는 일어나서 걸음을 내이다가 비끄러맨 줄이 걸치니까 그는 몸짓을 하면서 냥 하였습니다. 쥐소리는 잠깐 그치었습니다. 여보, 인제는 저거 끌어주세요. 서방님은 아씨의 말대로 고양이가 나갈까 보아서 반쯤 열어놓았던 미닫이를 닫고 비끄러맨 줄을 끌어주었습니다. 쥐가 또 다른 박질을 쳤습니다. 고양이는 또 몸을 송그리고 천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태도로 반자지를 쳐다보던 고양이는 미닫이 앞으로 가더니 내어보내 달라는 듯이 사람을 보고 미닫이를 보면서 냥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안에 운해같이 바라던 고양이의 소리가 떨어지는 때 부부의 마음은 신기롭고도 기뻤습니다. 저놈의 고양이 나갈라꾸? 아씨는 속삭였습니다. 울어라, 또 울어. 서방님은 고양이를 보면서 머리질을 하였으나 고양이는 저를 해롭게나 굴지 않나 하는 눈으로 몸을 송구리고 앉아서 사람의 눈치만 봅니다. 한참이나 그러다가 그는 발톱으로 창호지를 긁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쥐는 그저 들습니다. 서방님은 기다리다 못해 고양이를 붙잡아다가 배지를 꼬집으면서 이놈 울어라 하니까 고양이는 괴로운지 눈이 둥글해서 냥 하고 몹시 소리를 치면서 서방님의 손을 핥히고 물었습니다. 이크, 요놈 봐라. 서방님은 얼결에 고양이를 방바닥에 둘러 매뜨렸습니다. 방바닥에 여인 몸을 몹시 부딪힌 고양이는 독이 잔뜩 오른 소리를 치면서
날쌔게 몸을 뒤치더니 머리로 미닫이 창호지를 냅다 박아서 뚫고 번개처럼 도망하였습니다. 망할 놈의 고양이. 서방님은 발갛게 핏발이 드러나는 손등을 만졌습니다. 그것 봐요. 나도 어떻게 아프든지. 당신도 겪어보았으니 내가 아팠던 것을 알리라 하는 어조로 아씨는 내이면서 서방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 사이에 쥐소리는 그치었습니다. 내외가는 이야기 끝에 잠이 들렸는데 부엌에서 덜컥 하더니 뒤이어 짜끈하고 무엇인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스라쳐 눈을 뜬 서방님은 미닫이를 번쩍 열었습니다. 미닫이를 열은 그는 저놈의 고양이! 하고 소리를 치면서 마루로 나섰습니다. 그윽한 금음달 빛에 보이는 고양이의 그림자는 화살처럼 담 너머로 쓰러졌습니다. 성냥불을 그어둔 서방님의 뒤를 따라 아씨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이를 어째? 아씨가 일전 야시에 가서 사온 유리 꽃대접이 실렁에서 굴러 소뚜껑 위에 떨어져서 천조각 만조각이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다시 그어 비추는 성냥불 빛에 비친 아씨의 낯빛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놈의 고양이, 저 베라 먹을 놈의 고양이, 고기를 채갔네. 저놈의 고양이. 아씨는 거의 히스테리컬 하여져서 뇌이었습니다. 고긴 어떻게 두었길래 그 모양이야? 서방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없는 돈으로 애써 사다가 고양이 진지로 들인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눈앞에 고양이만 보였다면 단박 때려 죽였을 것입니다. 두긴 어떻게 두어요? 저기 얹고 저 소쿠리로 덮어두었지요. 그러면 부엌문이나 닫아두지 말이지. 부엌문을 닫아두면 음식이 상한다고 하시거든. 서방님은 말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개 자기의 허물을 알면서도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저 모양이지. 꿋꿋이 말대답이지. 나만 그렇다지. 그것 봐요. 아예 처음부터 고양이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변 없었을 걸 가지고. 그놈이 제 발로 들어왔지 누가 부엌에다 두었었나? 이치는 안 닿는 신식말로 하면 참말 비과학적인 부부의 싸움은 어두컴컴한 부엌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럽디까? 괜히 집안에 들여놓고 으윽거리니까 그렇지. 뭐? 고양이는 누가 들였는데? 제가 잡아 미끄럼해 놓고는. 흥! 앞다. 억슬은 정치게 자기가 얻어온다고 하고서는. 하고 아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방님도 그 소리에는 어이없는 자기를 웃지 않을 수 없었으나 웃는 것은 대장부의 기계의 치욕 같아서 입술을 악물고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고요한 깊은 밤 창백하고도 은은한 달빛은 툇마루를 유정스럽게 비추었는데 지나가는 바람에 처마 끝 유리 풍경이 조심스럽게 쟁그렁거렸습니다. 툇마루 기둥에 기대어 서서 이지러진 금음달을 쳐다보는 발가벗은 아씨의 곡선미는 명공의 신수에서 떨어진 석고 조각같이 보였습니다. 그저 보아도 아름다울 그 조각은 창백한 달 아래 은은한 마루 기둥에 시름없이 비스듬 기대어 세워놓고 보니 한 개의 위대한 예술품을 이루었습니다. 서방님의 가슴은 감격에 넘쳤습니다. 자기의 아내는 고전에 나오는 여신처럼 신성스럽고도 아름다우며 대리석같이 쌀쌀한 듯하고도 저처럼 은은하고도 부드러운 사람이었던가 하는 감정이 그의 피를 끓일 때 그는 그로도 모르게 아내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이건 왜 이래요? 매정스러운 아내의 팔뚝이 가슴을 쌀쌀히 칠 때 그 가슴은 황홀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위대하던 그 예술품은 한계의 얄미운 인간이었습니다. 호화로운 꿈 뒤에 닥치어오는 서방님의 엷은 원한과 엷은 애수와 엷은 고독과 무료한 마음은 하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한데 엉키어서 일종의 악감을 낳았습니다. 아따, 그리도 싫소? 사람이. 싫으면 다른 놈하고 살지. 아이 망치케라. 아씨는 그만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드러누웠습니다. 서방님은 열적다 할까 안타깝다 할까 분하다 할까 무어라 형용케 어려운 정에 지배되어서 아씨를 멀거니 내려다보는데 속없는 지들은 또 찍찍하고 들렸습니다. 이런 망할 놈쥐. 하고 서방님은 제분에 못 이겨서 몸을 쏟으면서 주먹으로 반자지를 땅구멍을 뚫어놓고는 다시 잡아채니까 겹겹이 발랐던 종이는 시원스럽게 찢어져서 사람 하나 드나들 만한 구멍을 내놓고는 공중에 늘어져서 너울거렸습니다. 반자지 속으로 나오는 먼지와 흙덩이는 좁은 방 안에 쫙 흩어져서 아씨의 살결같이 하얗던 혼니불은 금시에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어따, 할 데 없이 분풀이를 겠다 하시오? 아씨는 토끼처럼 깡충 뛰어나와 앉았습니다. 해놓고 생각하니 서방님도 무료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찢어진 구멍을 바를 것을 생각하니 후회도 났습니다. 자기가 아내의 앞에서 찢고 자기가 아내의 앞에서 발라야 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무릇하 할까 뉴웁다 할까 하는 감정에 그의 가슴에는 유음이 들어차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길몽을 얻은 내외가는 여전히 정답게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찢어놓은 반자지를 아씨가 먼저 일어나서 핀으로 반자살에 얽어 놓을 때 좀 못하던 마음도 인제는 씻은 듯 하였습니다. 다만 어젯밤에 애써 사들고 온 고기가 밥상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만은 내외가 함께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이날 오후 약국에서 돌아온 서방님은 가지고 온 유리를 천정에 붙이고 찢어진 데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유리 붙인 옆에 주먹이 드나들 만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씨가 그것을 물으니까 서방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유리를 붙인 것은 반자 속이 낮에도 훤하라는 것이요. 구멍 뚫은 것은 밤이면 그리로 전등을 넣어서 유리 위에 놓으면 두 나라가 다 밝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쥐란 놈의 그림자도 어른거리지 않는다고 김군이 가르쳐 줍디다. 참말 그날 밤부터 쥐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다만 전등을 천정 속에 넣는 때 천정 구멍이 적어서 전등 갓을 뽑아놓게 된 것은 미관상 유감이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쥐소리는 없었습니다. 있을 때에는 귀찮더니 있다가 없은 후에는 어쩐지 심심한 것도 같았습니다. 장장한 여름날을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된 아씨에게는 그 소리도 귀찮은 대로 한 파적은 되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 앞 반찬 가게에서 기르는 그 백지 보았소? 고 바퀴 굴리는 것. 우리도 그걸 한 마리 사다 기릅시다. 응? 길러볼까? 서방님도 거기는 흥미가 바싹 났던 모양이외다. 차면 물러앉고 더우면 다가드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추측인들 하겠습니까? 어제까지는 쥐를 못 먹어 하더니 오늘은 돈을 내고 사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쥐를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음얼음하는 사이에 또 며칠은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 오전 때 약국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문 안에 들어서려니까 마루에 앉았던 아내는 무슨 은근한 일이나 있다는 듯이 손짓 눈짓을 맞추어 하면서 가만히 들어오셔요. 저놈 봐요. 저놈 가만히 들어오시라니까. 인제 도망해 버렸어요. 하고 아쉬운 듯한 어조로 말하면서 저편 뒷간으로 돌아가는 데 있는 하수도 구멍을 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어찐 영문을 모르고 눈이 둥그래서 뭐야? 응? 무언데 그래? 하고 하수구를 보니까 하수구 어귀에는 바발이 허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쥐란 놈이 나왔어요. 조그만 새끼 쥐인데 그놈이 꼬리를 졸졸 끌고 나오는 게 재밌어요. 하고 아씨는 감칠맛이 나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건 웬 밥이야? 응, 그놈 나오라고 흩어놓았지. 그 소리에 서방님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직 쌀고생을 못한 아내가 다시금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허생은 한 번 생겼군. 흥. 아씨를 다시 보던 서방님은 이렇게 내이고 코웃음을 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응? 방에 들어와서 두루마기를 벗고 수건으로 땀을 씻던 서방님은 썩 나직히 부르는 아내의 소리와는 반대로 크게 대답하였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저것 봐요, 저놈. 아씨는 이 끝에 흐를락 말락 하는 소리로 이렇게 속삭이고는 무엇이 기쁜지 깨득깨득 웃었습니다. 목을 들여서 내다보던 서방님은 가만히 있어. 저놈을 잡아. 하면서 퇴침을 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두셔요. 하고 아씨는 손질하다가 저놈 또 도망친다. 아이 그래 두셔요. 그건 왜 잡아요?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에 쥐 그림자는 또 하수구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해딱 알만한 놈인데 꼬리는 몽길이 갑절은 될 듯하였습니다. 늦기도 전에 하얗게 샌 수염을 종긋거리면서 대강이를 요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톡 붉어진 두 눈을 똘똘 굴리더니 등을 꼬부장해 가지고 쪼르르 나와서 아씨가 흩어놓은 밥알을 앞발로 집어먹었습니다. 조 까불이 봐. 깍정이. 누가 저를 잡나? 저리도 까불거리고 겁을 낸다. 호. 아씨의 눈동자는 주위에 일동일정을 놓지 않고 지키었습니다. 머리를 나란히 하고 앉은 서방님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게 까불거리던 지는 누가 기침도 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몸을 송그리고 머리를 들어 눈을 두어 번이나 굴리더니 쏜살같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저놈을 보았구나. 마당에서 쥐그림자가 사라지자 눈을 돌리는 서방님은 대문 쪽 툇마루에 잇따른 담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놈의 고양이. 가만히 있어. 서방님은 아씨를 말리면서 퇴찜을 짚더니 이놈! 하고 던졌습니다. 던진 퇴침은 담 위에 떨어지자마자 다시 담 안으로 퉁겨 떨어질 때 고양이도 곤두너미를 하여 그 담 아래 마루 귀퉁이에 놓은 밥상 위에 떨어졌다가 다시 곤두너미를 하여 도로 그 담을 넘어 뛰어 달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상 위에 벌려놓았던 사발 하나와 공기 두 개가 부서졌습니다. 에그머니, 조 베라먹을 놈의 고양이. 뛰어나간 아씨는 낯빛이 흙이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좋지 못한 표정으로 산산이 부서진 그릇 조각을 보았습니다. 퇴침에 맞은 고양이가 괴로운 고함을 치면서 곤두너미를 할 때 만족히 받았던 개선 장군의 육회는 부서지는 그릇 소리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퇴침 던진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후회는 일순간도 못 되어서 다시 고양이에게 대한 악감으로 변했습니다. 그저 쫓는 것을 그랬어. 아씨는 후회하면서 부서진 그릇 조각을 맞붙여 보았습니다. 물끄러미 섰던 서방님은 분기가 돌았던 얼굴에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놈의 뱃속은 시원하렸다. 만사가 다 그런 게야. 남은 죽어도 저만 좋으면 좋겠다. 허허. 하고 그는 자기 행동을 비웃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씨는 그 소리의 뜻을 이해치 못하였습니다. 극구 광음은 며칠이라는 층계를 밟았습니다. 그 며칠의 틈바구니에 끼었던 말복과 입추도 물론 지나갔습니다. 핫수구 구멍으로 드나드는 쥐는 여전히 아씨의 신락 같은 자존심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 구멍으로 강아지만한 쥐가 이따금 나왔다가는 사람의 그림자만 얼씬하면 그림자도 보기 어렵게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엌 쌀독 속에서도 쥐발자리와 쥐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벽장 속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취는 아씨나 서방님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아직도 미미한 존재이었습니다. 하루는 서방님이 일찍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씨는 성이 잔뜩 나서 빨래 방망이를 들고 하수구 앞에서 혼자 푸닥거리를 놓았습니다. 왜 그러? 응? 저거 미치지 않았나? 흐흐흐. 그 망한 놈의 쥐 같으니라고. 지금 호박나무를 저 접시에 담아서 마루에 놓고 이웃집에 갔다 오니까 저 모양을 만들어 놓았답니다. 저렇게 짓밟고 먹고 똥까지 싸놓았어요. 망한 놈의 쥐. 저를 이쁘다고 하니까 돌에 안갚음을 하겠지? 이놈을 때려잡아야지. 누가 이쁘다고 하랬나? 그럼 지가 그렇지 어째? 그래, 지금 지자부? 이제 지가 나오리라. 기다리고 서 계시오. 하하. 서방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여보, 이리 올라와요. 참, 당신 같으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소. 흐흐. 서방님은 철없는 아내가 귀엽기도 하면서도 민망하기도 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얄밉기도 하였습니다. 여보, 글쎄 올라와요. 저녁이나 일찍 지어먹고 활동사진 구경이나 갑시다. 아씨는 기뻤습니다. 월급이라고 몇 푼 안 되는 것을 받아서 쌀값이니 나무값이니 반찬값이니 제하고 나면 전차값도 남지 않아서 전차 탈 때도 못하는 살림이라 구경 한번 가려고 벼르고 별러도 한 달에 한 번 되나마나 합니다. 낙산머리를 붉게 물들인 저녁 햇살이 쓰러지기도 전에 저녁을 먹고 나서 아씨는 갈아입을 옷을 끄집어내려고 벽장 속에 들어가서 옷상자를 뒤졌습니다. 에그, 이를 어째? 아씨는 이렇게 소리를 한마디 지르더니 다시는 소리를 더 못 지르고 낯빛이 헬스기 변하였습니다. 왜 그러? 누워서 담배를 피우던 서방님은 무슨 대단치도 않은 일에 또 저런 후 하는 눈으로 아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를 어쩌? 한참 만에 아씨는 울 듯이 말하고 벽장에서 내려오더니 들고 내려온 모시치마를 방바닥에 펼쳐 놓으면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쥐란 놈의 장난이로군. 치마를 보던 서방님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치마는 가운데로 두 폭이나 쥐가 쏠아서 구멍은 벌레 먹은 나뭇잎 모양으로 불규칙하게 뚫어졌습니다. 어디 또 봐. 하고 서방님은 벽장으로 들어가더니 이거 큰일 났군 하였습니다. 쥐는 치마만 쏠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다듬은 못이 두루막을 쏠고 아씨의 고이까지 쏠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서방님은 벽장을 빨끈 뒤집었습니다. 구석구석이 쥐똥이었습니다. 그리고 단호에 사준 아씨의 마른 신도 구석에 둔 것을 쏠아서 신코가 뚫어졌습니다. 서방님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봄에 간신히 모시 한 피를 바꾸어서 지은 치마와 두루막을 그 꼴을 만들어 놓고도 마른 신까지 그 모양을 해놓았으니 생각할수록 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풀 데가 없었습니다. 분풀이할 데가 없으니 더욱 분하였습니다. 극도로 오르는 분은 분풀이할 대상을 얻지 못하니까 그만 일종의 불만으로 변하였습니다. 사지에 힘없이 벽장에서 내려선 채 물끄러미 서서 전신에 뼈가 빠진 듯이 앉아있는 아내를 보던 서방님의 가슴은 다시 찌르르 저렸습니다. 치마, 두루막, 마른 신, 돈으로 환산한다면 10여 원 내외가 되나마나 한 그 손해 때문에 아까까지도 활락한 봄 웃음이 흐르던 이 나라에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쓸쓸한 절망의 침묵이 흐르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자기 생활의 처참을 다시금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룻밤에 수백 수천 원이라는 큰 돈을 술과 계집으로 탕진하면서도 유쾌히 웃는 사람들을 생각지 아니치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리도 고르지 못한가. 그는 이를 갈면서 아내의 어깨에 다시 눈을 던졌습니다. 철없이 팔랑대던 어린 아내의 어린 맛조차 이의 앞에서는 서리를 맞는 것을 보니 가슴이 더욱 찢겼습니다. 그는 무딘 칼로 찢는 듯한 가슴을 은근히 누르면서 여보,
그까지 놈의 것 또 지어 입지 걱정 있소. 인제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오. 자, 어서 걷어치우고 구경 갑시다. 하면서 아내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따지 하나 사달라니까. 아씨의 말에 서방님의 가슴은 뒤집혔습니다. 당장 입에 쓸어 넣을 쌀이 없어서 껄떡거리는 줄을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톡톡 쏘는 것이 야속하기도 하였으나 그는 꾹 참아라 하고 여부 있어. 이번에 돈 생기면 반다지만 사줄랍고 3층 양옥에 자개장롱, 화류장롱에 피아노 풍금 다 사지. 하하 하고 얼레미를 쳤습니다. 내외가 극장문에 들어선 때는 벌써 사진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유난히 빛나는 문간 전등에 비치이는 아내의 떼껴온 모시치마를 볼 때 서방님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는 듯이 부끄러우면서도 분하고 또 아내가 더욱 가긍이 보였습니다. 서방님은 아씨와 같이 걸음을 바삐하여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남배우들이 잘생겼다고 아씨가 칭찬하는 때마다 서방님은 일종의 엷은 시기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기도 그런 배우가 되어서 여러 여자들 찬사를 받았으면 하는 공상도 없지 않았습니다.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자마자 껐던 전등들은 환히 켜지었습니다. 새로 나올 사진을 기다리는 관중들은 전등이 켜지니 수선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서편 부인석은 오늘도 10,000원이었습니다. 유난히 빛나는 전깃불에 비추인 부인석은 일세의 부귀의 상징같이 보였습니다. 사내들은 안 보는 체 하면서도 그리로만 시선을 보내면서 저희끼리 웃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습니다. 비단과 금붙이와 보석과 기름과 분과 향수로 꾸민 그 화석들은 서방님의 눈에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 온갖 장식의 혜택을 입지 못한 몇 사람은 행여 그림자라도 보일세라는 듯이 그 빛나는 화석 틈에 찍혀 눌려서 눈도 바로 거듭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서방님은 찌르르 하는 가슴을 만지면서 곁에 앉은 아씨를 보았습니다. 부인석 한 귀퉁이에 찍혀 눌린 그 여자들의 그림자나 아씨의 그림자나 틀릴 것 없었습니다. 아씨의 처지가 그 여자들의 처지요, 그 여자들의 처지가 아씨의 처지였습니다. 그는 일종의 모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계선은 돈으로 말미암아 나뉘는구나 하고 생각할 때 그는 못 견디도록 분하였습니다. 그 반짝거리는 보석의 빛과 그 금장식한 이빨 사이로 흘러내리는 웃음은 자기네의 처지를 비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호각 소리와 같이 극장은 암세기가 되고 영사막은 다시 밝아졌습니다. 서방님은 살 세상을 만난 듯이 숨을 후유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암흑세계에서 숨을 내쉬게 되는 그는 자기의 비겁을 비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느 때보다 한 20-30분 일찍이 파하였습니다. 두 내외는 서늘한 바람을 쏘이면서 야시로 나왔습니다. 야시로 나온 그네는 전차를 타지 말고 걸어가기로 하고 30전 남은 것으로 쥐통하고 수박 한 통을 샀습니다. 가벼운 쥐통은 아씨가 들고 무거운 수박은 서방님이 들고 타박타박 박석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을에 무엇을 다듬은 두루마기 저 모양이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원통해요. 아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실상 아씨는 그 생각이 가끔가끔 가슴을 흔들어서 구경도 잘못하였습니다. 서방님도 그 채증은 그저 내리지 않았으나 무얼 가을에 지어 입지. 당신이 당장 입을 것 없는 것이 걱정이지. 내야 아직 하면서 아내가 안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난 괜찮아요. 당신은 나 당기는 네가 옷 없으니 걱정이지. 내야 나 당기니 걱정요? 인제는 괴로워 당기기도 싫어요. 허. 아씨는 자기로도 무심코 말해놓고는
부끄러운 듯이 웃었습니다. 참말 내가 잊었구려. 전차 타는 걸 그랬지. 산삭이 가까워온 아내를 돌아볼 때 서방님은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돈 있어요? 아씨는 인정 있게 뇌었습니다. 쥐통이나 수박이나. 말을 끄집어내다가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한 아내가 미안히 여길까 보아서 말끝을 돌렸습니다. 아니 쥐통을 사지 말 걸 그랬지. 그만 예산은 나도 한다오 해. 아내는 상긋 웃었으나 서방님의 가슴은 그저 쓰리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밤이 깊어서 아씨는 고요히 잠이 들고 서방님은 자리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는데 벽장 속에서 용수철 퉁기는 소리가 나자 뒤이어 찍찍하는 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은 벌거벗은 채 벌떡 일어나서 벽장문을 열었습니다. 이놈! 서방님은 만족한 웃음을 웃으면서 쥐통을 끄집어내었습니다. 에그머니, 크기도 하네. 어느새 눈을 뜬 아씨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몸을 송그렸습니다. 굉장히 큰데 이놈 죽어봐라. 서방님은 쥐통을 마루에 내놓고 전등을 마루에 내걸었습니다. 여보, 이놈 죽는 것을 좀 보우. 응, 요놈아. 우리 마누라 치마를 버려두었겠다. 죽이지 마셔요. 아씨는 무섭다고 그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따, 대자 대비도 한지고, 요놈! 그는 부젓가락으로 통 속에 든 쥐를 찔렀습니다. 쥐는 찍 하면서 부젓가락을 물더니 몸을 빼쳐서 나가려고 철망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다 솔깃송 구멍으로 그 큰 대강이가 들어갈 리 없었습니다. 요놈이 아주 그래도 살겠다고? 하면서 그는 부젓가락을 다시 뽑아서 들이질렀습니다. 사정없는 새끝은 쥐의 등을 뚫고 마루에 박혔습니다. 쥐는 길다란 꼬리를 안으로 휘어들이면서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입을 딱 벌리면서 몸을 비트는 쥐는 다시 소리를 찍찍 치면서 부젓가락을 물려고 하였습니다. 이놈! 만면에 도끼가 오른 서방님은 이를 악물 독한 웃음을 웃으면서 다시 왼편 손에 잡았던 부젓가락으로 붉어진 쥐의 눈을 찔렀습니다. 잔인성은 점점 폭발이 되어서 더 심한 수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아씨가 만일 서방님을 보았다면 그 얼굴에서 인간의 표정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찾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최후의 힘을 다하여 버둑거리는 쥐는 새로 들어오는 창에 눈을 뚫고 뇌를 무찌르는 때 한마디 슬픈 소리를 남기고 본능적으로 몸을 틀더니 그만 아무 소리도 없이 검붉은 피만 흘렸습니다. 서방님의 흥분도 인제는 좀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여보, 이것 좀 봐요. 하면서 쥐통을 들더니 액! 이 피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쥐통을 놓았던 마룻바닥은 검붉은 선지피에 물들었습니다. 버려요. 죽이지 말라니깐두루. 당신이 살생을 하면 좋잖대요. 이 뒷집 땡땡 아버지는 닭도 죽이지 않는다는데. 아내는 원망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서방님의 가슴은 뜨끔하였습니다. 임신 중에 부부가 살생하며 어린애에게 해롭다는 것은 누누이 들었던 것입니다. 원, 별소리 다 많지. 그는 속으로 이렇게 부인하면서도 어린 머리에 깊이 박았던 인과관념은 잊을래야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누이가 병신애를 낳았을 때 그의 매부가 살생한 탓이라고 이웃집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까지 생각났습니다. 흥, 백정 자식은 다 병신되었게? 서방님은 이렇게 내이면서 소극적 안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응보설은 염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연한 짓을 했다고 혼자 후회도 하면서 통 속에서 끄집어낸 쥐의 꼬리를 잡았다가 호열자나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부젓가락에 꿰어다 문 밖에 버렸습니다. 버리고 들어와서 신문지로 마루의 피를 닦았으나
비린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 피가 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장이 뒤집혔습니다. 신문지에 묻은 피가 손에 묻는 것은 더욱 애처로웠습니다. 거기도 호열자균이나 있으면 하는 생각에 어쩐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루 닦은 신문지를 문 밖에 멀리 버리고 들어와서 자기 손으로 물그릇을 잡기가 의심이 나서 아내를 불러 물을 떠가지고 마루를 씻었습니다. 손도 비누로 다 말끔히 씻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시 물에다 뒷간에 뿌리던 아이젤을 타가지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식전에 아씨는 배가 아프다고 뒷간에 갔다 들어오면서 여보, 어째 아래서 핏방울이 들어요. 하기에 그는 응? 언제부터 그랴?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당신이 쥐를 피를 내이고 죽여서 그런가 봐. 집안에서 피를 내면 그런다는데. 원 별소리. 백정이 아내도 똑똑한 애만 낳대. 김군을 보구려. 그 먼 팔자에 타고난 업이니까. 여보, 말마루. 팔자에 타고난 업이 어디 있담. 흥. 허허, 기맥힐 소리를 다 듣겠다. 서방님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도 그 마음 한 귀퉁이가 묵직하였습니다. 암만 생각해야 얼토당토하는 이론이지만 미신이 들어찬 구조선의 말기에 나서 그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그의 감정은 철저히 못한 그의 과학사상을 때로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부젓가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죽던 쥐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감정이 순평한 지금에는 그 환상이나마 몸서리를 치지 않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아내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상상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태아가 쥐인지 쥐가 태아인지 피투성이 된 한 개의 생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보지 않으려면 않으려고 할수록 끈찍끈찍 따라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그의 머리를 언뜻 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자기의 생을 더 충실히 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생의 법칙이라 하여 감히 행하고도 후회치 않지만 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자기의 생명에 손실이 있다면 그때에는 그것을 불인이라 느끼고 후회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도덕이 아닌가. 선악의 비판이 그렇게 갈리고 인과율이 또한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닌가. 오, 모든 것은 이해에 지배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때 이제까지 가졌던 그의 인생관은 변하였습니다. 언제나 고른 세상이 온 후 아침볕을 받은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이 활동사진처럼 다시 한번 보이었습니다.